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요 여권 대선 주자 누구와 양자 대결을 해도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양자 대결 조사 결과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은 44.5%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8.3%포인트 앞섰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 양자 대결에서 격차를 두 자릿수로 벌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는 16.7%포인트 앞섰고 정세균 전 총리보다는 20%포인트 넘게 우세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지만 절대 지지하고 싶지 않은 정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꼽은 답이 8%포인트가량 더 많아서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특정 용역을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모두 수주해 유착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에 있는 고속국도 공사부지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업체 5곳이 사업을 수주받아 공사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에 소속된 전 국토부 직원이 심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5곳 가운데 4곳에 소속된 전 국토부 직원, 이른바 전관이 최소 14명에 달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게 정성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점수가 차별화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건설 기술 용역을 일반 업체가 수주할 때는 심사를 통해 사업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심사로 평가하는 배점의 80% 정도가 위원회가 매기는 정성평가로 이뤄집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위원회 8명 가운데 6명이 발주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꾸려지고 있다며 수주업체에 영입된 전관들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 3,190여 곳 가운데 수주 금액 기준 상위 20개 업체가 보유한 전관만 184명인데 이들 업체가 전체 용역의 40%를 수주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심사를 통해 발주한 건설 기술 용역은 모두 64건인데 이때 수주한 업체는 100% 전관을 영입한 업체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38개 사업 모두 이제 국토부나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국토부 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도 모두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서로 말을 맞춰 입찰에 참여하는 가격을 사전에 정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입찰한 업체 가운데 낙찰받은 업체들과 2순위로 탈락한 업체 사이 입찰액 차이가 1%에 불과한 사례가 국토부 발주 사업에서만 87%고 한국도로공사 사업에서는 85%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 전체 용역 가운데 업체 2곳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가 78%에 달한다며 이 역시 담합이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위 20개 업체들인데 그리고 50개 사가 충분히 입찰이 가능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단 2개 업체가 10건 중에 8건 사업에 그렇게 단 2개 컨소시엄만 경쟁사로 참여했다? 이것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토부는 수주기관을 심사하는 절차에 허점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또 포렌식을 통해 손 씨가 왜 한강에 들어갔는지 실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거라며 실종 현장 부근 CCTV 54대와 비슷한 시각 한강공원에 주차됐던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강변과 수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간 수색팀 등이 잇따라 발견한 아이폰 2대는 A씨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고령의 택시기사가 젊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그제밤 10시쯤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가 무차별 폭행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보면 택시 승객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이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42살 A씨에 대해서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저녁 7시쯤 서울 천호동의 주택가에서 길을 가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000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해경 함정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무트로 몰래 올라와서 달아난 뒤였는데 알고 보니 해양경찰관이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태종대앞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방향을 돌려 달아납니다. 음주단속 경찰관이 곧바로 추적하니 해변 쪽으로 내려갑니다. 도주 차량은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멈추고 경찰관들은 순찰차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손짓합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단속 경찰관을 뿌리치고 그대로 해안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운전자를 잡으려고 뛰어들었지만 모두 따돌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짜 빨라서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뭐 잡았는데 다시 이렇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냥 바로 놓치게 돼서. 운전자를 구하겠다고 한 시민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되려 병원으로 이송되고 해경 함정에 군 장비까지 동원돼 수색이 진행됐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운전자가 사람들 눈을 피해 다시 무트로 올라가 달아나서입니다. 그때 구하려고 구명이 하고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던지를 냈는데 그때 사라졌어요. 안 보였어요. 그때 좀 이제 죽은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수영을 해가지고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이런 소동을 만든 장본인, 알고 보니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이 해경 간부를 통해 설득해 만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는데 결과는 면허 정지 기준 이하로 나왔고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하지만 도주 시점에서 5시간쯤 뒤에 나온 결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당 경찰관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서울 고덕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택배 갈등과 관련한 택배 노조의 파업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국 택배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 노조 연맹 사무실에서 어제 진행한 조합원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서울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거나 차체가 낮은 차량을 이용하라고 요구하자 택배 기사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이른바 택배 갈등이 일어났고 아직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공매 매물로 넘겨서 벌금과 추징금 환수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의 경매 매물로 나왔습니다. 공고된 1차 입찰 기간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최저 입찰가는 111억 2,600만 원입니다. 네, 미국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상세히 설명한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는 대화 중심의 현실적 해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교착 상태를 풀 만한 획기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고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회의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G7 외교장관 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일 장관 회담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언론에는 원론적인 수준만 공개됐지만 외교부는 전체적으로 환영할 만한 기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측면이 크다며 외교를 중심으로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실용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트럼프식 탑다운이나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와도 다르다는 겁니다. 또 대북 정책 검토 초반부터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고 앞으로 이행 과정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를 두고 일었던 혼선도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난 뒤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접촉 시도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등에 대해 경고성 담화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입장을 예단하지 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미국의 북미 대화 복원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완전히 새로운 셈법을 요구해온 북한이 이번에 공개된 정도의 대북 정책으로 협상장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단계적 비핵화를 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라는 뜻을 내비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반응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문제는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도 빠른 반응을 할 것이라고는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교착 상태를 풀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미국이 중국 대형 로켓의 지구 추락의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비행 궤도 추적에 나서자 중국은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중국 로켓은 이번 주말쯤 지구로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창정 로켓의 지구 추락 가능성을 먼저 보도한 언론사는 영국 가디언 신문입니다. 21톤쯤 되는 창정 5호 B 로켓이 임무를 마쳤지만 통제 불능 상태에서 지구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에 미국 국방부가 중국 로켓이 통제를 벗어났으며 이번 토요일쯤 대기권에 진입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추락 지점은 몇 시간 전에나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로켓의 궤도 추적에 나섰습니다. U.S. Space Command is aware of and tracking the location of the Chinese Long March 5B in space. 하지만 중국 관변 매체는 로켓이 지구로 재진입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대부분 타버리고 극히 일부만이 남아 바다에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국 우주당국이 로켓 설계는 물론 발사 후 예상 궤도에까지 이런 점을 감안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추락에 따른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이 기술적으로 도약할 때마다 나오는 술수라고 비난했습니다. 愿与有关各方一道，为推动和平利用外空、维护外空安全做出共同努力。 우주 전문가들도 로켓의 잔해에 사람이 맞아 다칠 확률은 수조분의 1로 극히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언론은 같은 종류의 중국 로켓이 주택에 떨어진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르에서 로켓 파편이 추락해 집 몇 채가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번 창정 로켓의 지구 재진입 시점은 오는 8일로 예상되지만 오차가 앞뒤로 하루 정도여서 큰 편입니다. 추락 가능성이 있는 곳은 뉴욕과 베이징, 마드리드, 칠레 남부와 뉴질랜드 웰링턴 등이 거론됩니다. 중국 로켓의 지구 재진입을 앞두고 미국 국방부가 우려를 나타내고 중국이 비난성 반박에 나서면서 미중이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아프리카 말리에서는 20대 여성이 9쌍둥이를 출산해서 세계가 놀랐습니다. 아기들이 0.5에서 1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모두 생존한다면 세계 최다 쌍둥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의료진이 인큐베이터 속 아기들 상태를 시시각각 관찰합니다. 여아 5명에 남아 4명. 모두 지난 4일 태어난 쌍둥이들입니다. 정상 주스도 못 채우고 0.5에서 1kg의 초극소 저체중으로 태어난 만큼 아기들은 각종 장비를 몸에 달고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기 엄마도 곧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올해 25살의 이 산모는 임신 6개월째에 말리에서 모로코로 건너왔습니다. 현지 의료기술이 열악해 다둥이를 낳을 수 없어 말리 정부가 이웃나라 모로코에 수술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السيدة هذه جات عندها 25 أسبوع ديال الحمل، هاد 25 أسبوع ديال الحمل ما كانش ممكن لينا تولد في هذاك الساعة، دونك خاص لابد من مدة الحمل طوال مينيموم توصل 30 أسبوع. 30 أسبوع تقريبا 7 شهور ونص 8 شهور. 초음파 진단에서 아기들이 다 잡히지 않아 수술 전까지 아기 엄마는 칠둥이를 가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구둥이 임신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기 엄마가 임신 전 배란 촉진 등 특별한 시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71년 호주와 1999년 말레이시아에서도 구둥이가 태어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생존하지 못해 이번에 태어난 아기들이 생존한다면 세계 최다 쌍둥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현재 기네스 기록에는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8쌍둥이가 올라 있습니다. 한편 말리 정부는 출산한 산모와 가족들을 치하했습니다. 산모와 아기들은 몇 주 뒤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낮사이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 않겠지만 내리는 동안에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강한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양호하지만 오후 한때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외출 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바람이 불며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8도, 대전과 부산은 21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버이날인 내일 오후부터 점차 사라지겠고요. 이후 맑고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YTN 24가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